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인데 월세 이렇게 싸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자, 요즘에는 신탁 부동산 사기라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거를 신탁 회사에다가 자기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제 신탁 회사가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인이 신탁 회사에 이걸 소유권을 넘겼는데 실제 소유자가 이 신탁 회사인데 이 사람이 신탁 회사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자꾸 기존에 있었던 소유자가 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신탁회사를 빼고 매전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 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모르면 당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어떤 수법들이 있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전세 사기는 정말 유형이 많고 사기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깡통 전세죠. 무슨 말이냐면 채무액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70%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채무는 뭐냐면은 그 해당 집에 잡혀있는 채무, 근저당 같은 경우 플러스 임대보증금. 그런데 그 임대보증금이 임차인이 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80% 혹은 70%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거는 경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인데 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8억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80%를 이미 다 차지하잖아요. 물론 다른 대출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이제 선순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나는 보증을 받고 안전하게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랑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또 감정평가 금액은 또 낮기 때문에 그게 한 70에서 80% 정도는 돼야지 내가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증금이라든가 채무 합쳐서 70%가 넘어가면 좀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가짜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제 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요즘에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도용해가지고 가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인 것처럼 행위를 막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작정을 하고 사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임대인이 아니라 가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세계약서 쓰러 가긴 하는데 바쁘면 못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이제 제 주민번호 보여드리면서 주민번호 다 읽고 이렇게 본인 확인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전화통화하지 마시고 영상통화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얼굴 보면서 그래서 하면 좋은데 아주 일부 좀 지방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임대인이 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악용을 하는 거죠.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는 임대인을 가짜로 세웠잖아요. 이번에는 월세집을 그냥 전세집으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못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네 번째는 뭐냐면 전세 계약서 쓰는 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오는 날 그때 담보대출을 실행시켜버려요. 그럼 내가 전세 계약서 쓰고 내가 이제 확정일자 받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15일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 신고하고 뭐 그러면은 그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면은 5월 16일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쓴 날 만약에 그 집주인이 당일날 5월 15일날 대출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대출은 곧바로 15일부터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뭐 들어가고 실제 전입하고 그 다음날 하루까지는 대출을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특약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때는 임대인 측에서 다 배액배상한다, 손해배상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이거는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래서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해세인가? 이건 아닌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당해세라고 있어요. 당해세.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물건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세금인데 뭐 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등기부등본을 봐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이런 세금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이 당해세를 먼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가고 나면 갑자기 내 보증금이 일부 혹은 전부가 깎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이 그래도 보완이 됐죠.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거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 쓸 때. 그래서 계약서 쓸 때 한번 보시고 들어가실 때 한번 더 보셔서 확인하셔라. 그리고 중개사 분들이 이런 것들 다 체크해 주실 건데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문제겠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관행상 좀 더럽고 치사해도 어차피 또 새로 들어와야지 이 사람한테도 받고 내가 받고 나가니까 이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됐는데, 뭐 임대차 3법 이후로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심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대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뭐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한 달 후에 나갈게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서로 협조하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꼭 이런 쪽으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좋은 머리를 좀 좋은 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말고 신종 사기 수법이 또 했다고 저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거냐?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임 통장 같은 경우가 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민수인데 박민수라는 사람 실명을 가지고 통장을 만들려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뭐 얼마 동안은 이체 한도도 좀 뭐 30만 원으로 작게 하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되고 그러는데, 모임 통장은 그냥 금방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임 통장을 좀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좀 잘 쓰면 사람 이름처럼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박민수 약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3글자만 찍히고 그게 약간 사람 이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통장 사본을 꼭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실물 통장 있잖아요. 그거 사본을 받으셔도 되고, 요즘에 인터넷 뱅킹 대부분 하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은 사본 그 출력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출력해서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임대인분의 통장을 사본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등기라고 있는데, 이제 가등기라는 거 뭐냐면은 가짜로 일단 뭐 등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본등기로 들어가는 건데,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 취득을 하거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소유권을 제대로 못 가져오겠네 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덤벼 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에 이 가등기 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뒤에 나오는 신탁 부동산 사기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가등기 이렇게 좀 악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낙찰도 잘 안 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웠는데,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세금이 5억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이 뭐 4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4억까지 이렇게 좀 계약서를 쓰고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로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1억에 대해서 나중에 좀 챙겨주게 해서 이면 계약서를 2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다운 계약인 게 뭐냐면은 우리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월세 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제 거액 가액으로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거래가가 5억인데 4억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하고 나머지 1억은 이면 계약서를 또 쓰자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5억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뭔가 아쉽고 상대방 임대인 측에서도 뭔가 좀 그럴싸한 제안을 하더라도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좀 아쉽더라도 4억짜리 집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4억의 그 보증금 1억에 대해서 반전세로 바꿔서 뭐 20, 30으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것과 이제 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게, 그 보증금 액수가 너무 커서 집값에 한 70%, 80% 넘어가면 제가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즘에는 월세도 사기를 하고 또 이제 신탁부동산 사기라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인지 질문 주셨어요. 저도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소유자가, 즉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거를 신탁회사에다가 자기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놓치고 있거나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특히 이거는 이제 중간에 부동산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버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전에 소유자였던 임대인이라고 보이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래 있었던 주인 있죠. 이제 이걸 이제 위탁했으니까 위탁인이라고 하고, 이걸 받은 신탁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탁인이 신탁회사에 이걸 소유권을 넘겼는데 실제 소유자가 이 신탁회사인데 이 사람이 신탁회사하고 뭔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쪽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소유자가. 그러면은 이 기존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신탁회사를 빼고 맺은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전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중에 신탁회사가 대출을 받고 또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갑구가 소유자고 을이 대출 같은 거 이쪽인데, 대출이 을구에 있는 거니까 을구만 딱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왜? 신탁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이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갑구에 보면은 뭐뭐 신탁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근데 부동산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본인들도 계속 이렇게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을구에 보니까 뭐 대출 없지 않냐, 깨끗하다. 근데 그 깨끗한 게 다가 아니란 거지. 그래서 갑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특이하게 이걸 넣는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하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짜 소유자였던 임대인 그 개인한테는 민사 정도밖에 못 걸겠죠. 그럼 이제 민사 소송은 뭐 저도 수업을 들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도 이게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 그래서 그런 소용돌이에 안 엮이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한 전월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개인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어렵죠. 일단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그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법안들이 계속 올라갔다가 뭐 통과는 안 되고 그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또 모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입법적인 보완을 해서 전세 사기를 좀 막을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아까 신종 사기를 할 수 있는 신탁 등기부등본, 월세 같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신혼부부였는데. 그래서 정말 좀 이런 신탁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더 잘 노출이 좀 되게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징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금융치료가 답이다. 무조건 막 2배, 막 10배.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못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너무 약간 좋은 면도 물론 훨씬 많이 있지만 너무 물질적으로 좀 많이 돼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 사범들, 여기에 대한 처벌이 왜 저렇게 약한지는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금융치료만 하자, 제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뺏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합니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의 어떤 좋은 시절 20대, 30대가 또 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여력이 되는 선에서는 이거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회사 들어가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고,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인데 월세 이렇게 싸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나라 정부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아니면 세금을 조금 거둘 거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는다는 거는 조금 좋게 말하면 복지사회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것들을 많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적게 걷는다는 거는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어떤 사회적 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세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신성한 납세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 자녀를 한 명 갖고 있으면 자녀 소득공제였어요.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해가지고 보통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 지금은 자녀 세액공제죠. 그러면은 1인당 15만 원? 요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훨씬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1도 없잖아요. 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지 이거를 행사하는 그런 과세당국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최선이고 조금 더 이거를 더 폭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태우고 받은 화폐이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대체가 불가능한 아니면 희소성이 강한 다른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자마자 곧바로 감가가 되는 뭐 차에다가 그냥 다 써버렸다. 그러면 나는 소중한 시간도 버렸죠. 그리고 차 물론 좋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감가되고 그 효용도 떨어지죠. 그러면 좀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처음에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불릴 거냐. 나는 주식으로 할래. 나는 부동산을 할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잘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